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에서는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리처르 브레만 작가가 성선설에 대한 근거, 희망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백현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다가 끝났는데, 저희가 파리대왕 이야기랑 15소년 표류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혔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리 작가님은 그게 파리대왕보다는 15소년 표류기에 더 가깝다는 얘기인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작가가 트랙다운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 경우를. 실제 사례를? 네, 실제 사례를 찾아냈어요. 이분의 이제 그 실제 사례를 찾아낸 걸 보면 진짜 그 탐사 보도거든요. 탐사 보도인데 아무튼 몇 년? 몇 달?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찾아낸 오스트레일리아 소년들이 6명인가 7명인가가 태평양 통가 제도에 속한, 그때 당시에는 영국령이었어요. 거기에 속한 바위섬 아타섬이라는 곳에서 1년 이상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에 있는 기숙학생이었는데 13살에서 16살? 13살에서 16살의 학생들이 학교 식사에 질려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급식이 맛없다고 배 타고 나온 거예요? 급식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약간 그 급식이들이라고 하나? 급식이들이었던 거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뉴질랜드까지 가겠다는 원래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8일 동안을 표류하다가 폭풍우에 휘말려가지고 바위섬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년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막 싸우고 막 죽고 막 다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끈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면 서로 섬 반대편에 가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만들고 다시 이제 해가 질 때쯤에 다시 한 곳에 모여서 화해하라고 하고 화해할 때까지 못 일어나게 하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룰이 있었고, 누군가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을 엄청 잘 돌봐주고 대신해서 일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의 생활을 1년을 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피터라는 선장이 구해줬고 실제로도 이제 소년들 중 한 명인 할아버지가 지금 67살인데 83살인 피터랑 되게 절친한 친구로 근처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파리대왕 얘기랑 전혀 반대의 결론이에요. 네, 완전 반대의 결론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얘기를 더 그러니까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심리학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비가 온 날과 비가 오지 않은 날 중에 어느 날을 사람들이 더 기억하냐면 비가 온 날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비었다고 느끼잖아요. 사람들. 항상 비었다고 느끼고, 그리고 기상청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날과 맞춘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날을 기억한다니까? 그렇겠지. 근데 확률적으로는 맞춘 날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은데 이 파리대왕이 실제 얘기보다 더 그럴싸하다고 믿고, 남국민 기자가 지난주에 이런 15소년 표류기는 SF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디즈니 같은 얘기고 그거는 디즈니 같은 거는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다 반대인 경우가 많을 거고, 파리대왕 같은 게 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게 작가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통가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갇혀서 들었다는 건. 근데 파리대왕 이야기는 엄청 유명하고 그게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거는 그게 뭔가 인간상을 보여준다는 판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표류됐다, 근데 엄청 잘 지내서 1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하면 누가 그 소설을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뉴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자체가 나쁜 이야기에 더 편향이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로 더 세계관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 굴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 통과소년들은 또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이 좋았다. 그러니까 뭐 리더가 있었다던가 선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본성이 그 정도로 막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고 교육을 잘 받아서 협력을 서로 해야지 더 나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각인받은 아이들이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악설에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 논쟁을 잘 펼치고 있어요. 윤서원 기자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협력을 아예 애들은 무조건 그렇게 악하게 돼서 파리대왕처럼
뭐 무조건 된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뭐 이거 하나로 너무 표본이 작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애들이 뭐 한 1년에 2-3번씩 나온다 그러면은 과연 모두 다 협력할까? 그거는 사회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뭐 그리고 뭐 비슷하게 제 생각엔 또 뭐 비슷한 반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일상적으로 이런 선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살면서. 아 지금 이 윤성이자 반론에 대한 반론인 거죠? 그렇죠. 일상적인 우리는 선한 일을 무슨 하고 협력하고 있다. 있죠 우리가? 우리 남의 집 앞에는 택배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우리나라가 특별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거는 후에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인간의 그 완성이다.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제 몸은 이미 없잖아요. 옛날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몸이 지금 인간인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택배 저기 훔쳐가는 미국인들은 인간으로서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다. 본성이라는 게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본성이랑 사회적인 그 의식화된 걸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아유, 근데 본성이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런 사회적 제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 시스템이나 사회적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그렇지, 경향성이 더 높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본성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되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가 계속 두고 홉스와 이제 루소의 싸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두 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뭘 계속 그렇게 해요? 뭔 소리야?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 문제는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파리대왕 같은 유형, 그러니까 뭐 서바이벌 유형 이런 것들이 시청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도 더 폭력 수위가 높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사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근데 그럼 이건 약간 그런 주장이랑 괴가 같은 거네요. 뭐 게임을 많이 할수록 폭력성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총싸움에서 뭐 그러니까. 총기난사했던 뭐 그랬던 그렇죠. 것처럼. 뭐 비슷할 수 있죠. 뭔가 문화적인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 옛날에 뭐 스파르타처럼 뭐 사람을 죽여야지 뭔가 멋있는 남자를 취급하는 사회 문화가 있으면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할 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희망적인 역사, 그러니까 토파보기, 희망적이었던 역사들을 토파보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진화설부터 이분은 돌아가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멸종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인간들보다 뇌가 15%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더 똑똑했던 거죠. 그리고 체력도 더 좋았대요. 근데 멸종했죠. 그럼 왜 호모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을까? 왜 우리가 가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전 엄청 관심 있는 이슈라서 얘기해보세요. 역사자가 되고 싶어. 아니 답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근데 요즘에 최신 학설은 최신 학설 말고 원래 좀 정설은 네안데르탈인은 언어 능력이 인간보다 떨어졌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발성 기관이 모양이 좀 달랐대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머리는 더 좋고 네안데르탈인 종교의식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작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좀 더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서로 더 협력을 해야 했고 더 규모가 컸다. 집단 규모도 컸다. 그래가지고 그 빙하기 엄혹한 시절 이겨냈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그래서 네안데르탈이 이래서 인간에게 졌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주로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우리 몸에 요즘도 아니지 최근에 한 10년 20년 사이 나온 연구인데 우리 몸 안에 잘 보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종이 다르다는 거는 그 사이에서 이런 교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교미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2세가 또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야 돼요. 종이 다르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가 근데 이걸 갑자기 중간에 그거 해서 죄송한데 그 제가 영문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문학 중에 되게 이상한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배웠던 영문학 시간에 배웠던 그 희극 중에 하나가 실비아 더 고트라는 희극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이거 읽어본 것 같아. 염소랑 선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맞아. 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뭐 이제 다른 포유류랑 네발 동물이랑 사람이랑 선교를 했을 때 사람이 임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대별을 하면 사이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지금 영문학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사이에 그 새끼가 낳을 수 없다. 낳더라도 그 새끼는 새끼를 낳을 수 없어야 돼. 그러니까 라이거는
그거의 노새 라이거는 2세를 못 낳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3세를 못 낳는 거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랑 인간은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몸에 네안데르탈인의 일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안데르탈이 멸종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인수합병이 되어 있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흡수됐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근데 좀 경쟁에서 밀렸다는 게 정설이긴 그쵸. 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어쨌든 밀렸는데 왜 그 밀렸는가를 놓고 이제 그 원인을 추측했을 때 대다수 연구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지능이 좀 더 좋아서 다른 이들의 경쟁에서 좀 더 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좀 더 능했고 조금 더 저 사람들을 속임수를 써서 약간 치사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약한 대신 조금 더 머리가 빠릿빠릿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인 어떤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었던 건데 실제로 연구 결과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남을 잘 믿죠. 남을 되게 잘 믿어서 그 반증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 너무 많잖아. 다 믿잖아 우리는. 그쵸. 보이스피싱도 다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을 계속 당하는 게 사람이 결국은 본능적으로 남을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을 붉히는 특성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그건 동물들 중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이 특성을 가지고 모든 표정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인간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얼굴을 붉히는 것 자체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거에 능하다면 왜 아직도 우리한테는 이런 유전자가 남아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남을 속이는 거에 능해서 네안데르탈인들을 인종 청소했을 거라고 본대요. 인종 청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도 뭐라고 했냐면 싹 죽였을 거다. 부족 간의 대결 해가지고 그쵸. 네안데르탈인을 다 죽이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남국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성관계를 맺어서 이제 후손을 남긴 거죠. 누군가는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잘 아이를 낳고 했을 수도 흡수를. 있죠. 네, 흡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도 그 사피엔스에서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인종 청소 캠페인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었고 지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살인자들은 정황 증거가 이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였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한 유일한 개체인 이유는 우리가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들하고 잘 지낸다? 네. 친밀감이 생존 특징이었다. 동물도 친밀감 느끼잖아요. 개들 친밀감 느끼고. 그치. 개가 생존한 이유는 친밀감 때문이야. 맞아요. 근데 이거 맞는 게 원래 뒤에서 이거 할 얘기니까 이거 넘기면 근데 인간 연구 중에 재밌는 게 사람 눈 보면 흰 동자가 그러니까 검은 동자가 작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나와요? 네, 하세요. 이게 재밌는 게 대본엔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 눈 그릴 때 사람 눈 크게 그리고 당연히 검은 동자 조그맣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동물들은 흰자가 우리처럼 넓지 않아요. 아닐 텐데 염소도 되게 흰자 넓고 아니야. 근데 인간이 제일 넓어요. 인간이 그 비율이 흰색의 비율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검은 동자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아예 새까만 눈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검은 눈으로만 눈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이 클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인간은 모든 종물 중에 대다수 종물 중에 가장 검은색이 작냐고 하면 이 흰자가 넓어야 어디를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눈동자를 왜 우리가 눈알 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눈동자의 흰 부분이 있고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옛날에는 그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니까 눈빛 우리가 그래서 왜 얼굴 가리고 얘기할 때 뭐 알아듣는 양보다 얼굴 보면서 알아듣는 게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식으로 눈동자를 그러니까 우리 눈을 보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왜 몽타주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다 잡힌다고 해요. 경찰들이 얘기하면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눈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이 눈의 흰자가 점점 넓은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종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계속 점점. 근데 그전에는 눈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리해서 잘 안 껴주고 점점 도태됐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의 특이한 눈이 인간이 스스로를 길들인 것, 그러니까 친밀감에 길들인 것에 있어서의 또 다른 약간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눈썹뼈가 높이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네안데르탈인 때보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눈썹뼈가 돌출해 있으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더 눈을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눈썹이
눈썹뼈가 낮아야지 유리하니까 눈썹뼈를 낮춰야지를 한 게 아니라 눈썹뼈가 높은 인류들은 저 사람은 뭐 속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점점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 우리가 왜 눈 봐도 저 사람은 눈 보면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짝도 잘 못 만날 거고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하면서 점점 후손을 못 남겼고 이런 눈으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남기니까 그 자손이 이어지고 수만 년이 쌓이면 대부분의 인류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인류들이 남았다. 그게 우리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이제 표현하자면 야생 은여우 길들이기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셨어요? 남궁민 기자 알 것 같은데 야생 은여우 길들이기.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강아지들도 원래 늑대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그 얘네들 중 강아지들도 인간하고 친밀감을 쌓은 친구들이 결국에는 반려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해본 실험인데 1950년대 후반 러시아에서 이제 시작이 된 실험인데 은여우가 되게 사납대요. 생후 8주부터 그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 중에서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딱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멈칫하는 그런 은여우, 안 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멈칫하다가 무는 여우들만은 골라가지고 번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약간 조금 덜 무는 여우들을 선택을 해서 번식시킨 결과 4세대 정도가 되니까 여우들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데 사실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일부러 그런 애들을 물론 조금 덜 사나운 애들을 따로 떼서 번식시킨 건 맞지만 얘네한테 무슨 뭐 형질을 바꾸라고 뭔가 주입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친밀한 애들을 따로 번식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뭐 생긴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우인데 귀가 처지고 꼬리가 조금 더 동그랗게 말리고 털에 반점이 돋고 뭐 주둥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막 개처럼 짖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면은 대답하고. 그 개네. 그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우로 얘기했지만 그냥 늑대가 실제로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늑대가 개가 된 이유를 늑대가 예를 들어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 늑대가 무리 생활이면은 이게 발전된 형태면 왜 계속 무리 생활만 해야 되지 싶은데 그 무리에서도 분명히 좀 순딩이가 있었을 거란 거죠. 사냥도 잘 못하고 좀 따돌림 당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기웃거리다 사냥감 안 주니까 인간들 주변에 먹을 게 좀 있으니까 와서 기웃거리다가 안 무니까 안 내쫓은 거예요. 근데 밥을 자꾸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9마리의 그 사나운 늑대들 근데 자꾸 부상당하고 야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한 늑대는 한 세대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짖는 역할 있잖아요. 그럼 인간도 얘를 픽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자꾸 밥 먹여주고 새끼 돌봐주고 이러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이 늑대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집에 개가 들어갔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트리가 너무 늑대 같아. 생긴 게 좀 늑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개체들은 대부분 이런 협력을 잘 해서 살아남은 거다. 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협력보다는 친밀감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친근한 애들이 좀 더 카인드한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건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한 여우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됐대요. 그리고 세로토닌하고 옥시토닌,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더 분비됐는데 세로토닌이랑 옥시토신? 네, 옥시토신. 근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여우한테만 적용되는 특성이 아니라 인간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 퍼피라고 작가는 말을 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호모 퍼피다. 그러니까 되게 친화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친화적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식을 갖는 현상이 수만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뭔가 말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문스럽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짝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자손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닌데 뭐 그 나쁜 놈들 다 성공하던 데가 되지만 그런 게 너무 강렬하죠. 저 나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호의호식하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조선 시대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도 그 사람 욕할 정도로 강렬하잖아요. 이완용.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그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예를 들면 전두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권선징악을 안 믿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인류 집단으로 보면 남한테 협력하고 이렇게 좀 친절한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게 70억 인류가 됐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다. 아직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있지만 우리가 또 나쁜 사람들 욕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후일에 이렇게 징벌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단서가 있는 게 이게 증거가 나왔어요. 2014년에 미국 연구팀이 지난 20만 년 동안의 인간 두개골의 변화를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얼굴과 몸의 윤곽이 더 부드러워졌고 더 젊어졌고 더 여성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애기들이나 아니면 더 귀엽게 생긴 애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걔네가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간도 결국 생김새가 좀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좀 더 예전보다 더 귀여워졌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미남상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돌틱한 얼굴이 더 살아남기. 그거 알죠? 옛날에 용의 눈물 시대에는 유동근 아저씨. 유동근 씨 뭐 이런 그렇죠. 게 막 목소리도 막 우렁찬 분이 맞아요. 했는데 지금 완전 미남상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또 뇌도 10% 줄어들었다고 해요. 부피가.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친밀감만을 기준으로 선택했는데도 여우들의 그 지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건 그냥 부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축화는 지능을 저하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축화는 애를 똑똑하게 만들었던 거지. 사회적 지능이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냐의 문제지만 그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지면은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더 발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사회성이지만 실제로 어떤 두뇌가 진짜 더 똑똑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더 영리한 여우를 원한다면 뭔가를 똑똑한 애를 고를 게 아니라 친밀한 애를 고르면은 걔도 결국 똑똑한 애다 이런 건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인사팀에서 뭐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인성을 보고 뽑아야 된다. 나 그 생각했잖아. 인성이 먼저다. 인성이 먼저다. 여우도 귀여운 게 먼저다.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왜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더 많이 사례들을 들고 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사례들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